그 이제 실무에서 사용했고 이제 구축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했고 이제 공부한 내용을 이제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쉽지 않네요. 음. 자, 일단은 이제 주제는 이렇게 웹3의 시장 적응을 위한 이제 성장 전략을 이제 기획하는 거였고, 이거에 대한 그 전략 방안들을 이제 정리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마케팅 시장 그 전략을 기획하기 전에 이제 지금 현재 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같이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먼저 일단 1800년도 때는 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기계화가 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케팅이 생겨나는데 이때는 신문과 이제 잡지들을 통해서 이제 마케팅이 생겨나게 됐죠. 이제 여기서 와우 포인트는 아무래도 새로운 문물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이제 대량 생산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전이랑 이제 라디오가 이제 보급되면서 여기서 마케팅 시장에서 이제 광고들이 붙어서 이제 매스미디어 광고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2000년대가 되면서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정확하게 1970년대쯤이긴 하죠. 이때는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전하게 되면서 빠르게 정보화 산업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었습니다. 이 시기가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봐야 되는 이제 웹이 등장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어, 이 웹이 이제 등장하는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이제 군사용으로 사용했던 이제 알파넷이 뭐 WW로 발전시켜서 이제 그게 뭐 토대로 정보가 읽기 전용으로 이제 웹 1.0이 이제 성장하게 되고 거기에서 좀 더 빠르게 읽기 전용 웹에서 이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이제 웹 2.0 시대가 열리게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마케팅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마케팅 전략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거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 내에서는 제품 중심의 마케팅이다 보니까 고객을 분석했을 때 이제 경쟁사 위주로 분석을 했었던 거였죠. 근데 이제 디커플링 산업이 되면서 이제 경쟁사보다는 고객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뭐 디커플링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은 고객이 이제 유저로 확보되는 그 전환 시점인 그 고객 연결 체인이 있는데 그 모든 단계를 전부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만 관리하는 방법을 이제 디커플링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아마존이나 이제 뭐 이베이 같은 그런 이제 서비스들인 거죠.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당시에 쇼핑을 사람들이 가러 갔을 때 매장에서 제품을 보고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이런 쇼루밍족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실제로 그 매장 방문까지의 퍼널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추가적인 그 집중할 수 있는 퍼널을 관리하는 걸로 이제 이런 이커머스 산업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있나요? 아, 네네. 이렇게 해서 디커플링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고객을 관리하는 그 밸류 체인, 그 고객 관리 밸류 체인에서 일부분만 관리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네. 여기에서 또 발전하게 된 게 또 아시다시피 또 이제 그 특정 위치만 관리한다라고 하면 또 드는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플랫폼인 거죠. 네. 한마디로 이제 뭐 배달만 신경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제품에 대해서 뭐 특정한 혜택만 신경 쓴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디커플링에 대한 산업들이 확장되면서 우리는 이제 플랫폼 산업을 이제 맞이하게 됐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그 이제 마케팅이 확장되고 이제 2010년도가 되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4차 산업혁명은 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뭐 자율주행, 뭐 IoT 등이 나오게 됐으면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이 이제 나오게 되죠. 어, 이, 여기서 제가 그 하나 또 안 짚고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그 잠시만요. 네. 맞네요. 이렇게 돼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웹3가 이제 소개되게 됐었는데 이제 2014년도에 개빈 우드가 이제
그 소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틀렸다면 이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제가 공부한 내용으로는 그렇게 확인됐었고요. 여기에서 소개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강화하면서 그 데이터의 투명성과 이제 보안을 향상시키는 환경으로 잠재적인 탐색과 채택을 이끌어낸 시장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 확장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이커머스나 이런 게 확장되는 것 외에 2010년도에 또 이제 확장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크로스 마케팅이 확장됐는데 이때는 그 디커플링과 이제 동일하게 특정 유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졌고 그 유저에 대한 이제 개인화 마케팅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크로스 마케팅이 이제 성장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드디어 2020년대가 됐습니다. 네, 쉽지 않네요. 발표하는 게. 아무튼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그 이제 5차 산업까지 넘어간 게 아니라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차이가 있다라면 이제 LLM이라는 모델과 AI, 뭐 딥러닝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장되기 시작한 거였죠. LLM은 아시다시피 챗봇 같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토대로 이제 웹사이트 검색뿐만 아니라 이제 챗봇을 통한 그 새로운 정보력이 점점 더 빨라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 큰 이슈가 떠나 있었죠. 바로 이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오프라인에서 잔존해 있던 그러한 마케팅 툴, 비즈니스 모델들이 전부 다 거의 온라인으로 올라가는 이제 가속화 시대를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광고 상품들이 또 나오게 된 것들은 이제 기존에 있던 뭐 이커머스 광고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 AI 관련 광고 상품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마케팅 시장도 되게 활발해지게 된 거였죠.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 토대로 보면은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서 이제 온라인 시장까지 넘어오면서 우리는 거의 온라인 그 문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2020년도에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그 웹3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실제로 2010년도에는 그 소개가 됐지만 2020년도부터 좀 더 다양한 그 앱 서비스들이 생겨나게 됐죠. 대표적으로 NFT, 디파이, RWA와 같은 이제 전통적인 금융 마케팅들을 이제 넘어선 이제 새로운 그 잠재력들을 보여주는 서비스들이 생겨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적 이슈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서비스에 대한 러그풀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법률 문제 뭐 등등 이제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웹 2, 웹 1은 웹 1.0에서 웹 2.0으로 넘어온 것처럼 웹 2에서 웹 3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웹 2와 웹 3는 이제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시대에 맞춰서 마케팅 전략을 짜고 있는가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시점인 2020년도의 시장 환경에 맞춘 마케팅 성장 전략을 이제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네, 길었죠? 네, 잠시만요. 네, 성장 전략이 네, 이제 크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웹2를 활용한 웹3 서비스 마케팅.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를 읽는 크로스 마케팅 운영.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주도적으로 분석 모델링으로 이제 분석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미 그 웹2에 대해서는 그 웹3가 웹2로 넘어가야 되는 가져가야 된다는 거는 많이들 이제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좀 더 좀 첨부하고 싶은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제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전략 세 개가 거의 연결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웹2에 대한 얘기가 이제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 웹2를 이제 왜 해야 하느냐?
웹2라는 내용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웹2에서 웹3로 발전하지 못했고 웹2에 대한 온라인 문화 환경이 이미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웹3가 대중화되기 이전까지는 웹2 환경에 우리가 들어가서 마케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걸 위해서 웹2랑 웹3 마케팅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 좋겠죠? 네. 어, 일단은 보시면은, 웹2는 기본적으로 이제 쿠키나 픽셀 기준으로 고객을 이제 추적을 해서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이제 지갑 주소 기준으로 타겟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 영역 같은 경우에는 웹2는 이제 웹사이트 또는 네트워크 광고를 활용하고 이제 웹3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거는 이제 네트워크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쪽인데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었는데 웹2 같은 경우에는 그 미디엄, 뭐 디스코드, 트위터, 유튜브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웹3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퀘스트 플랫폼이라는 이제 소셜파이 쪽이 생겨 나서 이제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그 웹3만의 이제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봤었어요. 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RM, 웹2에서는 CRM으로 이메일, SMS, FC 등을 토대로 고객과 이제 관계를 맺어가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웹3에서는 WRM이라는 웹2의 CRM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제 확장되기 시작한 것으로 이제 DFC, 이제 월렛에 대한 정보 알림 발송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웹2랑 웹3가 약간 그 엄연하게 다른 이제 막 광고 마케팅 방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은 그 추적 방법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롭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웹3 마케팅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 그 이제 기본적인 그 웹3 서비스들을 주로 하는 마케팅이 미디엄이나 그 디스코드나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AMA나 그, 그 온라인으로 이제 폼을 연다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 반간접적으로 이미 웹3는 웹2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웹2에 녹아들어서 마케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웹2 마케팅을 이제 하게 됐을 때, 음, 웹3의 서비스들이 어, 웹2와 어떻게 결합이 가능한가를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조사했던 내역들에서는 크게 웹3 서비스가 두 가지 분류로 나눠졌었고, 이 두 가지 분류는 이제 정보 서비스랑 사용 서비스 두 개로 나눠졌었습니다. 정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리서치 회사, 이제 분석 대행 업체들이었었고, 이제 서비스 사용 업체들은 중앙화거래소, 이제 원래 서비스, 이제 DF사들이었었고요. 먼저 이제 정보 서비스부터 좀 설명을 하자면은, 정보 서비스에서 이제 웹2와 결합 가능한 범주는 어, 이제 소셜 미디어나 이제 웹사이트에 있는 로그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로그 기억들을 블록체인 데이터랑 결합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인사이트들은 그 아무래도 블록체인의 내외부 시장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미 공공 데이터까지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웹2 상태에 있는 그 공공 데이터까지 결합하게 된다면은 훨씬 더 나은 데이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정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웹상에 있는 로그가 아니라 주로 서비스에 유입되는 데이터들, 즉 그 서비스에 있는 행동 데이터 또는 이제 서비스의 유입 데이터들을 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될 경우의 장점은 이제 마케팅을 확장될 수 있는 게 이제 웹2 광고 채널을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CRM, 다음에 이제 PMF를 이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CRM은 고객 관리 시스템인 거고요. PMF는
프로덕트 마케팅 핏이라고 해서 제품이 시장에 최적화되는 방법론. 한마디로 이제 계속해서 신제품이 출시되거나 아니면 버전업을 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방법론들이 오류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입하려고 하는 시장에 최적화시키는 행위들을 이제 PMF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에 대해서 이제 매력도 있게 만들어냈으면은 이 제품을 성장시키는데 그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웹2에 있는 그런 시장성들을 같이 활용하게 된다면은 음, 저희가 만든 이제 웹3 서비스를 이제 충분히 이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이제 크로스 마케팅 영역인데요. 웹2와 웹3를 결합해서 이제 마케팅을 한다면은 좋은 건 뭐 뭐 공감할 수 있겠다. 뭐 일부분은 이제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그거죠. 웹3 자체로도 진입 장벽이 높은데 웹2로 넘어가서 웹3로 오는 진입 장벽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는 그 의문이 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이제 질문을 바꿔봐서 그 웹2 시장에서 웹3로 넘어오는 레벨의 진입 장벽만큼 어려웠던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한 서비스들이 있고 성공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공 사례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은 아시다시피 거의 스타트업 비즈니스들인 거죠. 스타트업 비즈니스가 인지도도 없고, 이제 가격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도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유저들을 이제 확보해내는데, 썼던 방법으로 이제 웹2 시장에서는 크로스 모델링, 크로스 마케팅을 도입하게 됐고요. 이를, 크로스 마케팅이라는 걸 토대로 이제 단계별로 유저를 전환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이제 활성화되는 시점을 만들어내게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웹3 크로스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크로스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5가지의 단계의 퍼널 관리하게 됩니다. 이제 획득, 활성화, 그다음에 유지, 추천, 구매 또는 수익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단계는 그 서비스의 목적이나 이제 뭐 정책에 따라서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퍼널을 이제 나눠서 관리하게 되는데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퍼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AARR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AARR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규 유저를 확보하는 데 많이 쓰는 터널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재방문 유저를 많이 확보하는 데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RARRA라는 모델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뭐 프로모션이나 뭐 단타성 프로모션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RAR이라는 모델들을 이제 우리가 그 서비스 목적에 맞게끔 이제 정리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웹3 마케팅을 할 때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그 유동적으로 이제 크로스 모델을 설계를 하면 좋은데 여기에서 음, 2가지 퍼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 빼놓지 않고 집중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액퀴지션, 그러니까 획득 모델이랑 이제 유지 모델인데요. 획득 퍼널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어떤 채널에서 발견하게끔 할 것인가 또는 어떤 채널에서 우리 서비스를 발견했을 때 매력도가 높은가 이런 거를 주로 보는 퍼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텐션 그 유지 영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재방문 얼마만큼 우리 서비스를 끊이지 않고 찾아오게끔 할 것인가라는 퍼널인데 이 2가지 퍼널이 상당히 그 중요한 퍼널로서 그 웹3 크로스 마케팅에서 핵심적인 퍼널이 될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액퀴지션이랑 이제 리텐션 퍼널들이 그
웹2보다 좀 더 유리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웹3랑 다시 정정할게요. 웹3랑 연결됐을 때 좀 더 웹2에서의 크로스 마케팅보다 유리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은 애퀴지션 같은 경우에는 웹2에서는 음, 방문 데이터를 우리 거밖에 못 봐요. 그런데 웹3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서비스를 방문하기 이전에 어떤 서비스를 사용했는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더 폭넓은 시장에 대한 애퀴지션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어떤 마케팅을 할 수 있느냐? 뭐 제휴 마케팅을 한다든지, 즉 우리 서비스 사용하기 이전에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이러한 상관도가 높은 서비스들에 대한 제휴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이제 광고 채널을 좀 더 집중적으로 분개해서 이제 그 광고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리테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서비스를 사용한 유저가 어느 정도까지의 생애 주기를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끊긴다라고 했었을 때 이 끊긴 유저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탈 요인을 분석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웹3 데이터의 큰 장점인 거죠. 한마디로 이제 웹2 데이터와 웹3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그로스 모델을 짜서 여기에서 이 두 가지의 퍼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면은 서비스에 대한 매력도를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도적인 분석 모델링으로 이제 분석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론인데요. 어, 일단은 여기서 먼저 나온 용어 중에 이렇게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데이터 모델링은 이제 짧게 설명드리면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해서 이제 결과를 도출하는 어, 어, 방법론을 이제 기획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는 이제 나중에 대시보드를 만들어내고 지표 개발할 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인풋이 잘 돼야 아웃풋이 잘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인풋을 만들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분석 대행 업체나 솔루션들이 있는데 왜 굳이 주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제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네, 오너십이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 오너십, 즉 그 도메인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계약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대행사가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반화 데이터인데요. 일반화 데이터라는 거는 대행사에서 관리하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표준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크로스 모델을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실행을 하려면은 우리한테 맞는 지표들을 개발할 수 있게끔 웹스크래핑 작업을 하거나 수집 절차와 뭐 데이터 정제 작업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인데 서비스에 대한 주요 퍼널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태깅하는 것, 페이지에 대한 이벤트를 잡아내는 거는 UX나 UI를 실제로 설계한 서비스 기획자 내부의 그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제 외주 업체를 쓰지 말라. 그러니까 대행 업체를 쓰지 말라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제 그 자체적으로 분석 모델링을 해야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대행 업체를 이제 활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무튼 그러면은 여기서 데이터 모델링을 했을 때 어떤 도메인 지식들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건데 주도적으로 분석 모델링 및 분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도메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 다섯 가지 도메인 지식은 이제 서비스 기획자,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 마케터,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관리자까지의 전문 영역이 필요하기에 이 영역들의 도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함께 이제 모델링을 해 나가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도록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짜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 플랫폼 만들 때 그러면 웹3랑 웹2를 붙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제 웹2 데이터랑 웹3 데이터의 이제 특장점을 또 알아야 되는데 이제 웹2 데이터는 크게 웹이랑 앱으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 자신이 운영할 서비스가 웹일 경우에는 이제 뭐 GA, 구글 애널리틱스나 이제 어도비 애널리틱스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앱일 경우에는 이제 MMP를 토대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수집 툴이 달라지게 되겠죠. 네.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과 앱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뭐 일이 네.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집 환경은 이미 다들 아시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신 여기서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EDA라는 작업을 좀 걸쳐야 된다. 여기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환경 구축하는 원인에서의 그 지표 개발이랑 연결되는 내용인데, EDA라는 건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으로 그 여러 가지의 데이터 풀, 데이터 마트 내에서 이제 아마도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에서 내가 원하는 분석 과제를 도출하는 행위를 EDA라고 해요. 한마디로 이제 전체 데이터에서 요약 통계량을 보든지 아니면 상관도를 보면서 어떠한 지표들이 영향도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웹3에 있는 데이터들은 각 메인넷에서 제공하는 그 지표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그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이제 즉 그로스 모델에서 각 퍼널에 그 영향도가 있는 지표들을 찾아내고 그거를 웹3랑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웹3 내에서 웹2랑 연결했을 때 영향력이 있는 임팩트 있는 지표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EDA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EDA 작업을 거친 뒤에 웹2와 웹3 데이터를 이제 부착하는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착하는 행위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이걸 관리하는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음, 데이터를 저장하고 뭐 대시보드를 출력하는 것까지 내부 개발 인력 또는 이제 내부 서비스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양이 워낙 많고 한 번에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클라우드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제 공급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GCP나 AWS나 뭐 애저 같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를 선택할 때 대시보드랑 연동되는 게 더 좋겠죠. 한마디로 이제 어떤 대시보드를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도 이제 클라우드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이제 어, 그 대시보드까지 이제 출력할 수 있게끔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대시보드를 만들면 되는데, 대시보드를 만들 때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죠. 한마디로 그 여러 개의 지표를 이제 많이 넣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 그로스 모델에 영향도가 있는 임팩트 있는 지표들을 개발해내는 데 목적을 둔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고, 또 다른 거는 결정권자의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대시보드를 따로 만들고, 또는 그 프로모션 성과 측정을 위한 대시보드를 따로 만든다든지, 이러한 각각의 이제 대시보드들을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지표 개발에 대해서 그 약간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 대표적인 지표 개발 중에 하나가 이제 북극성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북극성 지표는 마케팅 관련 그 업무 하시는 분들이 어, 모두 다 함께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하나의 지표인데, 그런 지표들을 찾아내고 같이 개발해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 만약에 그게 구축되고 만들어진다면은 그 업종에 있는 디커플링 플랫폼 서비스는 아마 선두가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시간이 20분 넘어갔네요. 네, 30분까지 됐네요. 예, 여기까지 그 웹3 시장 적응을 위한 성장 전략으로 정리가 됐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